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4세 김준호입니다. 2년 전 요양원에 입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요양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나 부모님을 모실 곳을 찾고 계신 자녀분들께 제가 경험한 현실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좌측 편마비가 왔고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여전히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왼손은 제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평생 동네에서 작은 시계방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정밀시계수리점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어요. 손목시계부터 벽시계, 할아버지 시계까지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시계들이 저를 찾아왔죠. 특히 오래된 회중시계를 고칠 때면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시계는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멈춰서요.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계 하나에 담긴 가족의 이야기,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 손을 거쳐간 시계들은 모두 다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아내 순자와는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정말로 혼자가 되고 나니 그 말이 농담이 아니더군요. 세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장남 민수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둘째 진수는 자영업을, 막내 현수는 공무원을 하고 있죠. 다들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셋이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온 집안이 북적였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어요. 제 방 창가에는 지금도 오래된 괴종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계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누구네 시계 고쳐야 하고 오후에는 현우 학교에서 온다던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작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게 된 후에도 나름대로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간단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시계 수리 일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나가거나 이웃들과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왼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밀한 시계 수리 작업이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더군요. 특히 작은 부품을 다룰 때는 돋보기를 써도 손이 떨려서 애를 먹곤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최대한 예전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났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여전히 간단한 시계 수리를 부탁해 왔어요. 비록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1시간씩 걸려서라도 정성스럽게 고쳐드렸습니다. 그럴 때만큼은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혼자 있다가 다시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죠. 실제로 한두 번 어지러워서 살짝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들들의 전화가 핏발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돼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독립적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몸은 불편해졌지만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 이 공간에서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죠. 가끔 그 앨범을 뒤적이며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순자야, 나 혼자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건 제가 요양원 입주를 결정하게 된 그 겨울부터였습니다. 저는 평생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평생의 신조로 삼고 살아왔거든요. 결혼 후에도 아내 순자와 함께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며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순자는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는 뒤쪽 작업대에서 시계들을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팀워크를 맞춰가며 4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죠. 70대까지도 혼자서 정교한 시계 수리를 해냈고 손자들이 놀러오면 시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자 현우는 어릴 때부터 제 작업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작업대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할아버지, 그 작은 부품은 뭐예요? 이 시계는 몇 살이에요? 하면서 끝없이 질문을 쏟아냈죠. 그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대답해주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있으면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고치는 시계들은 모두 다시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마치 병원 같은 곳이지. 그런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작업대에서 오래된 회중시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도금 회중시계였는데 주인이 할아버지 유품이라며 꼭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시계를 분해해서 내부를 살펴보던 중이었어요. 태엽이 끊어져 있고 몇 개의 톱 바퀴가 달아서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좀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은 병원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왼쪽 뇌의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지만 왼쪽 팔다리의 운동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랬어요. 깨어났을 때 왼쪽 팔다리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져봐도 감각이 무졌고 걸으려고 해도 왼쪽 다리가 제대로 버텨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병실로 달려온 세 아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장남 민수는 눈시울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괜찮으신 건가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나요?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완전한 회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정교한 시계 수리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입원한 지 2주 후부터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물리치료사 이 선생님은 젊고 밝은 분이었는데 할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왼손으로 공을 쥐는 것도 어려웠어요. 제가 평생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손인데 마치 남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시계를 고치고 싶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 퇴원할 때는 지팡이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왼손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동작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그래도 예전만큼 정교한 작업은 어려워졌죠.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 며칠은 우울했습니다. 작업대에 앉아서 시계를 만져보려고 했는데 왼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했어요. 특히 작은 나사를 끼우거나 정밀한 조정을 할 때는 예전보다 10배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시계 수리는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비록 느리더라도 한 개씩 차근차근 고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히 일하셨잖아요. 시계 수리는 위험해요. 작은 부품들 떨어뜨리면 다칠 수도 있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제가 계속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에게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였거든요. 처음 몇 달은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돌봐줬어요. 장남 민수는 주 2, 3회씩, 둘째 진수도 주말마다 왔고 막내 현수도 가끔씩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돌아가면서 반찬을 해다 주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아버지, 오늘 몸은 어떠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할아버지 물리치료는 꾸준히 받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들 눈치가 보이고 투덜거리는 것 같고 아들들도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6개월 정도 계속됐을 때 장남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남 민수가 며느리 영희와 함께 찾아온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둘째 진수와 막내 현수까지 함께 와서 거실에 둘러앉더군요. 뭔 일이야?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다 모여서. 민수가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계속 머뭇거리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만약 또 쓰러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둘째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졌다고 해요. 시설도 깔끔하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요. 재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막내 현수까지.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며 형들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난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왜 요양원 같은 데 가야 해? 하지만 아들들의 설득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며느리 영희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정말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매일 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둘째 며느리 수정이도 시아버님이 넘어지시거나 하면 바로 발견하기 어려울 텐데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밤에 혼자 있으면서 만약 내가 또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웃들과의 교류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며칠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아내와 함께 40년 넘게 살아온 곳이고 제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거든요. 거실 한편의 작업대,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해줘.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아들들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특히 제가 자식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매일 걱정돼요. 회사에 있어도 아버지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요. 혹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면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달려가야 하고요. 민수의 말에 다른 아들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들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들의 불만 섞인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고민하며 며칠을 보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벽을 붙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다면? 그 일 후로 아들들의 설득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가봐야지. 결국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어요. 요양원을 견학해보고 괜찮으면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해피요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민수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 중에서 평점이 좋고 시설이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정리된 정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고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해피요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둘러보세요. 시설을 둘러보니 정말 깔끔했어요. 복도는 넓고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실도 보여주셨는데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 그리고 개인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여서 답답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제공되고 간식도 오후에 나갑니다. 빨래나 청소는 저희가 다 해드리고요. 물리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3번씩 전문 물리치료사가 와서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는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설명을 듣다 보니 정말 편할 것 같았어요. 모든 걸 다 해준다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다른 입주자분들도 만나 뵈었는데 대부분 제 또래이거나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모두들 평화롭게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 정말 편해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합니다. 82세 박순영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아쉬운 표정도 함께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모든 걸 저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가족분들도 안심하실 거예요. 그 말이 그때는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모든 걸 도와준다니 편하겠구나 싶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응,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하네. 그럼 입주 준비를 해볼까요? 방은 개인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입주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잠깐만 지내보다가 적응 안 되면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첫 주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이것저것 도와주시고 같은 층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제 방은 4층 끝쪽에 있는 개인실이었는데 창밖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몸은 불편해도 머리는 멀쩡하니까 다른 분들과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특히 같은 층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연배이면서 정신이 또렷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옆방에 계신 박진수 할아버지는 83세셨는데 저보다 6개월 먼저 들어오신 분이라 이것저것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식사는 8시 정각에 나와요. 늦으면 식어서 맛없으니까 일찍 나오셔야 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러서 힘들겠지만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저도 처음 몇 주는 집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박진수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래, 나도 곧 적응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식사도 나쁘지 않았어요. 맛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대충 먹던 것보다는 훨씬 영양 균형도 맞고 양도 적당했어요. 어르신, 드시기 편하게 작게 썰어드릴까요?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고마웠어요. 왼손이 불편한 걸 알고 미리 음식을 먹기 편하게 준비해 주시거나 물리치료 시간을 알려주시거나 하는 것들이 처음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리치료도 집에서 받던 것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전문 치료사 선생님이 와서 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해주셨어요. 왼쪽 팔다리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들을 체계적으로 시켜주셔서 집에서 혼자 하던 것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른쪽보다 왼쪽이 많이 약하시네요. 이 운동을 매일 10번씩 해보세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가족들도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자주 왔어요. 장남 민수는 일주일에 2번씩, 둘째 진수도 주말마다 왔고 손자들까지 따라와서 할아버지 여기 어때요? 불편한 건 없어요?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직원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좋아서 잘 지내고 있어.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신선함도 있었고 가족들이 자주 와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았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음식은 맛있어요? 물리치료는 잘 받고 계시고요? 손자 현우가 물어볼 때는 정말 귀여웠어요. 응, 맛있어. 할아버지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먼저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민수가 아버지,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전화로 안부 여쭐게요. 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둘째 진수도 아버지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빠서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방문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직장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이 점점 길어지더군요. 전화 통화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10분, 15분씩 이야기하며 안부를 자세히 물어봤는데 점점 아버지 건강하시죠? 불편한 거 없으시죠?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러웠던 건 추석 때였습니다. 평생 명절이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바쁘게 준비했던 제가 이제는 전화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아버지, 올해는 집에 계단이 많아서 휠체어로 올라오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서 편하게 보내세요. 특별 식사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때는 그래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은 2층 빌라라서 계단이 있었거든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손자 현우가 전화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주도 여행 너무 재밌었어요. 바다가 정말 예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계단 때문에 올라오기 힘들다며 요양원에서 보내라고 했으면서 정작 가족들은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힘들다면서 여행은 함께 갈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나중에 장남 민수가 황급히 전화해서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이들 쉬는 기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라며 둘러대려 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몸만 불편할 뿐인데 마치 머리까지 안 되는 사람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가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서 가족 여행에서조차 제외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야간 조명만 켜진 복도는 을씨년스러웠어요. 간호사실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 가보니 저처럼 잠 못 이루는 어르신이 또 계시더군요. 86세 최철순 할아버지였는데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보고 계셨어요. 잠 안 오세요? 안네. 예,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형님도 그러세요? 네, 좀 그래요. 뭔가 마음이 답답해서. 그때 최철순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아들이 사업 망한 후로는 연락도 거의 없어요. 돈 있을 때만 찾아오더니 이제는 그것도 없으니까 안 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니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도 안 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더욱 힘든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제 시간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집에서는 다리가 불편해도 나름대로 제 방식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거실에 나가 창문을 열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차를 우려 마시고 신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아침을 보냈어요. 특히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비가 오면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겠다 생각하고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 볼까 하면서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오전에는 작업대에 앉아서 시계 수리를 했어요. 비록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한 개씩 차근차근 고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면 잠깐 낮잠을 자거나 동네 지인들이 찾아오셔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오후에는 날씨가 좋으면 지팡이를 짚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아니라도 나무들을 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이 살아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해도 제가 하루의 주인이었어요.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모든 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오전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물리치료, 12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간식 시간, 4시 레크리에이션, 6시 저녁 식사, 9시 취침 준비. 마치 군대나 학교 같은 일정입니다. 아니, 어쩌면 감옥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다른 분들 깨웁니다. 라고 하고 좀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라고 강제로 깨워요. 잠깐만요. 저는 평생 6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인데. 어르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상태라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더욱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가장 답답했던 건 밖에 나가고 싶을 때였습니다. 집에서는 날씨 좋은 날이면 지팡이를 짚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단지 안산책로를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다른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런데 여기서는 온갖 절차와 제약이 따라요. 어르신, 외출하시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보호자 동의서요? 그냥 아래층 정원 한 바퀴 돌고 오는 건데도요? 네. 규정이 그래요. 그리고 직원이 공행해야 합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질 수 없거든요. 결국 포기하고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서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전등을 켜고 끄는 것, TV 채널을 돌리는 것 같은 작은 일들도 룸메이트와 의논해야 했어요. 처음 몇 주는 혼자 개인실을 썼는데 비용 문제로 2인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답답함이 시작됐어요. 같은 방을 쓰게 된 이진호 할아버지는 85세셨는데 성격이 좀 까다로우셨어요. 김씨, 불 좀 꺼 주십시오. 눈이 아픕니다. TV 소리 좀 줄여 주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창문 좀 닫아주세요. 바람이 차갑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손님인지 주인인지 헷갈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하려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달은 건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다리가 아파도 할 일이 있었어요. 앉아서도 간단한 시계 수리는 할 수 있었고
전화로 단골 손님들한테 요즘 몸이 불편해서 큰 수리는 어렵지만 간단한 건 봐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여전히 시계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김 사장님, 이 시계 좀 봐주세요. 다른 데 가니까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하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아직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손자 현우가 놀러 오면 할아버지, 숙제 도와주세요.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장남 민수가 아버지, 이 물건 어떻게 고치는 건가요? 라고 물어올 때면 아직 내가 필요하구나 싶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모든 걸 다른 사람이 해줍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심지어 간식까지. 저는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처음엔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이상한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하지? 생각이 드는데 딱히 할 게 없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 간식 먹고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가요. 같은 층에 계신 한수임 할머니는 평생 재단사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손재주가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서도 간단한 수선 일을 해주곤 했다고 하시더군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찾아오면 정말 기뻤어요. 바지 기장 줄이는 것, 지퍼 고치는 것 같은 간단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던지. 그런데 여기 와서는 위험하다며 바늘이나 가위 같은 건 아예 만지지 못하게 한답니다. 제 손은 멀쩡한데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뜨개질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것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78세 정칠수 할아버지는 평생 목 쓰셨는데 몸이 불편해지셔서 작은 목공예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도구가 위험하다며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세요. 우리 모두 몸은 불편해도 머리는 멀쩡한 사람들인데 마치 어린아이 취급받는 기분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힘드시죠? 그냥 쉬십시오 이런 말만 들어요. 선의에서 하는 말이란 건 알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충격적이었던 건 몸이 더 빨리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다리는 불편해도 상체 운동만큼은 열심히 했거든요. 지팡이를 제가 직접 짚고 움직이고 간단한 아령으로 팔 운동도 하고 가끔은 보행기를 잡고 몇 걸음이라도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할아버지 안 쓰면 더 퇴화합니다. 아프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셔야 해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30분씩이라도 운동을 했었어요. 힘들었지만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모든 게 너무 편합니다. 지팡이도 힘드시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밥 먹을 때도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모든 걸 도와주려고 해요. 처음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하고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혼자 할 수 있었던 것들도 어려워지더군요. 점점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어요. 어차피 해주겠다는데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있나 싶은 거죠. 상체 근력도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 팔의 힘으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원의 도움 없이는 어렵게 됐어요. 지팡이도 오래 짚고 있기 힘들어졌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 더욱 의존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86세 박준수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만 짚고 천천히나마 걸으셨거든요. 계단은 어려워도 평지는 혼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넘어질까봐 위험하다며 휠체어를 권하더니 6개월 만에 정말 걷지 못하게 되셨어요. 안 쓰면 기능이 퇴화한다는 말이 정말이더군요.
처음엔 쉬는 기분으로 휠체어를 탔는데 이제는 정말 걷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겠어요. 박준수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엔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직원들이 워낙 친절하게 다 해주니까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있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더 빠른 신체 기능 저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4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마치 액자 속 그림 같았어요.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84이야. 정신도 멀쩡하고 손도 떨리긴 해도 시계 부품 정도는 만질 수 있어. 그런데 왜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그때 옆방 박진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처음엔 나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죠. 어차피 갈 곳도 없고 가족들도 바쁘고.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 남은 인생이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 시간만 보내다가 죽는 거구나.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편안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 내 의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나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적응 안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몇 달 지나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난색을 표하더군요. 아버지, 집에는 턱도 많고 화장실도 좁은데 휠체어로 어떻게 생활하세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누군가 돌봐주는데 집에서는 혼자 계셔야 하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집을 요양원에 맞게 개조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도 없애야 하고 화장실도 넓히고 손잡이도 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게다가 그 사이에 제 몸 상태도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보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여기서 지내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포기하게 되더군요.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슷했어요. 91세 김순옥 할머니는 처음엔 한 달만 있으려고 했는데 벌써 2년째라고 하시고 88세 이규남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체념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정말 나가기 어려운 곳이 요양원이에요. 몸은 더 약해지고 집은 더 불편해지고 가족들은 더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가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사생활과 존엄성을 잃는다는 것이었어요. 집에서는 비록 몸이 불편하더라도 제 방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생각에 잠기거나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거나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젖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룸메이트와 같이 지내야 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노크는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입니다. 혈압 재보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하면서 제 동의 없이 들어와요. 화장실 갈 때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목욕할 때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70년 넘게 혼자서 해왔던 일들을 남에게 도움받으면서 하려니 정말 민망하고 서러웠어요. 특히 인지 기능은 멀쩡한데 마치 판단력이 없는 사람처럼 대우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저거 만지시면 위험해요. 여기 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어린아이 다루듯 해요. 물론 안전을 위한 거라는 건 알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존엄성을 잃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직 제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제 방식대로 살아갈 의지가 있다고. 장남 민수에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다. 아, 아버지.
아침 일찍 웬 전화세요? 몸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라, 나 집에 가고 싶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잖아요. 뭔 일 있었어요?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받으면 되잖니?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고. 만약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위험하면 어때?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죽는 게 여기서 시간만 보내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민수야, 나는 이제 84살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여기서는 내가 아닌 것 같아. 그 후 며칠 동안 세 아들과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반대했습니다. 둘째 진수는 아버지 요양원이 얼마나 안전한데요? 24시간 관리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막내 현수는 혼자 계시다가 다시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매일 확인하러 갈 수도 없고. 라며 걱정했어요. 며느리들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매일 확인하러 갈 수는 없어요. 저희도 일이 있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그런데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에 걸쳐 계속 설득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된다면 방문 요양보호사를 쓰자. 응급 시스템도 설치하고. 하지만 제발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게 해줘라. 아버지, 방문 요양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밤에는 어떡하실 건데요? 밤에는 응급배를 목에 차고 있으면 돼. 요즘 그런 시스템 많다며. 그리고 방문 요양보호사 비용이 요양원 비용보다 비싸겠니? 실제로 계산해보니 방문 요양 서비스와 가사도우미, 응급 시스템을 모두 합쳐도 요양원 월 비용보다 저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설득 끝에 장남 민수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한번 해보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매일 안부 전화 받으시고 일주일에 2번은 저희가 확인하러 가고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연락하셔야 해요. 그럼 그렇게 하자. 둘째 진수도 결국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라며 동의했고 막내 현수도 걱정되지만 아버지가 행복하시는 게 중요하죠. 라고 했어요. 요양원에서 나가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퇴소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의료진과 상담도 받아야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나가실 건가요?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텐데. 원장님도 만류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제가 여기서 8개월 지내보니까 알겠어요. 여기는 몸은 안전할지 몰라도 마음은 죽어가는 곳이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짐을 싸는 날 같은 층 어르신들이 아쉬워하셨어요. 정말 나가세요. 부럽네요. 저도 나가고 싶지만. 박진수 할아버지는 저도 용기가 있으면 좋겠는데라며 아쉬워했고 한수임 할머니는 잘 지내세요. 가끔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모두들 나가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신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날 택시에서 내려서 집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8개월 만에 다시 보는 우리 집은 그대로였지만 제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내 냄새가 났어요. 8개월 동안 그리워했던 그 냄새. 집 특유의 그 따뜻한 말이에요. 거실 한편의 작업대에는 8개월 전에 수리하던 회중시계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제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제가 원할 때 불을 끄고 켤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있었던 8개월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매일 오전 10시에는 방문 요양사 이미영 씨가 와서 2시간 동안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줍니다. 40대 중반의 경력 있는 분이신데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것만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김치찌개 끓여주시고 방 청소 좀 부탁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미영 씨는 절대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건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라며 격려해 주시죠. 오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예전처럼 작업대에 앉아서 오래된 시계들을 만지작거리고 가끔은 간단한 수리도 해냅니다. 물론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한 개씩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재미가 여전히 있어요. 김 사장님, 이 시계 좀 봐주세요. 아직도 가끔 동네 분들이 시계를 가져오세요. 복잡한 수리는 어렵지만 간단한 건 여전히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목에는 응급배를 차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거추장스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도 이게 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어지러워서 눌렀는데 5분 만에 응급팀이 왔더라고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장남 민수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여기가 훨씬 좋으시죠? 그럼 비교가 안 되지. 둘째 진수도 주말마다 들르고 막내 현수도 평일에 가끔 퇴근길에 들러요.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마치 의무적으로 문안 인사하러 온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 시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발명과제가 나왔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의 현우 눈빛을 보면 제가 아직 그 아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껴요. 물론 불편한 점도 많아요. 가끔은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몸이 아플 때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도 있죠. 특히 겨울철에 길이 얼어서 밖에 나가기 힘들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마저도 제가 선택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안전한 삶보다는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실 때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아요.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창문을 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할 때 언제든 열 수 있거든요.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계종시계가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아내가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요. 순자야, 나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가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혼자 중얼거리는 거지만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요양원에서는 룸메이트가 있어서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분들이 가끔 안부를 물으러 와주시거든요. 김 사장님, 잘 지내시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따뜻한 관심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요양원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어울렸지만 모두들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여기 동네에서는 아직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특히 아래층에 사시는 박민자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나눠주시고 맞은편 집 최수환 씨는 신문을 다 읽으시면 가져다 주세요.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요즘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은 저녁 무렵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지팡이를 짚고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걸어요.
요양원에서는 외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제가 원할 때 언제든 나갈 수 있거든요. 산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의 향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생명력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인사해주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요양원에서는 주로 제 또래나 더 연세 많은 분들만 계셨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세상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제가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존재감이라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편리했어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제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몸이 편해도 마음이 죽어갔거든요. 지금은 비록 불편하지만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뭘 먹을지, 언제 잠들지, 누구를 만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제 삶이 되는 거죠. 물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놨어요. 몸이 더 불편해지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늘리거나 아예 가사 도우미를 상시로 둘 수도 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벨 시스템도 더 보완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매일 안부 전화를 받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기로 했거든요. 아버지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약속 어기시면 다시 요양원 보내드려요. 민수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저도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하고 약도 빼먹지 않고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제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요즘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일기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두죠. 별것 아닌 일상들이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현우가 와서 시계 수리하는 걸 도와줬다. 아이가 정말 똑똑하다. 오후에는 이미영 씨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있었다. 저녁에 민수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적는데 요양원에 있을 때는 쓸 게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정만 반복됐으니까요. 가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생각이 나요. 박진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한수임 할머니는 여전히 바느질을 못하게 맡고 있을까?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나온 걸 부러워하실까봐 연락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양원 자체가 나쁜 곳은 아니에요. 정말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은 곳이죠. 치매가 심하시거나 혼자서는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의 분들에게는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몸은 불편해도 정신은 멀쩡하고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 환경 개선, 방문 요양 서비스, 응급 시스템, 가사 도우미.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비용도 요양원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안전과 편의도 중요하지만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자유가 때로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해진다고 해서 존재 이유를 잃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목에 차고 있는 응급벨을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해요. 언젠가는 이 벨을 눌러야 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날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겠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오래된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유의 소리입니다.
아내 순자가 좋아했던 국화꽃이 작은 화분에서 피었어요. 제가 직접 물을 주고 돌본 덕분이죠. 순자야, 봐. 내가 좋아했던 노란 국화가 피었어. 내가 잘 기르고 있지? 그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84 김준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제 선택이 모든 분들에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누리고 계신 자유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